네, 2019년 수능 질문이고요. 막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은데 또 쉽지도 않은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글을 독파하면 좋을지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을 다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읽으면서 꼭 이 지문에서 얻어갈 수 있는 거 다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저는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는 두 개를 알 수가 있죠. 국제법이라는 대가로 안에 두 가지가 있죠. 조약이 있고 국제관습법, 줄여서 쓸게요. 국제관습법이 있는데 이거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고 이건 없지만 둘 다 공통점은 뭐다? 규범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라는 거예요.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반면에라는 거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완전히 반대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뒤에서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은 이 앞의 내용은 뭘까요? 이 앞에 만약에 A, 뒷내용이 B라고 했을 때 A는 구속력이 있다라는 얘기일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규범은 곧 구속력을 뜻한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 그렇지만 어떤 국제기구에서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상하죠? 왜냐면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국제법, 그러니까 조약이나 국제간섭법 같은 경우에는 규범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어. 그리고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뭔가를 결정했을 때 그거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하지만 그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그 결정을 비회원 국가, 회원국도 아니에요. 비회원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한다. 마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그렇죠.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원국가도 아니고 비회원국가, 맞죠? 이렇게 다 지키려고 하는 그 상황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법적으로 문제 있어 이렇게 하면서 법적 구속력을 들이미는 이런 국제법이죠. 조약이나 국제관습법들은 다 이렇게 법적 구속력을 근거로 해서 너 이거 안 지키면 제재할 거야 이런 게 일반적 경향이었는데 어때요? 얘는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는 어떠한 제재도 없는데 또 불구하고 잘 지켜지니까 그게 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던 거죠. 그랬더니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왜 신뢰가 생기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왜 사람들이 이런 경제 관련 국제 기구에서 한 구속력이 없는 결정마저도 이렇게 잘 따르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신뢰가 답이다라고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한번 여기까지가 첫 문단이죠. 첫 문단에서 한번 뽑아볼게요. 주제 뭐죠? 이 글의 주제? 주제는 어떤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 일테고 이 구속력이 이 국제결제은행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그러니까 BIS 규제가 왜 잘 지켜지느냐에 대한 내용을 알려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계속 읽어볼게요.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은행의 재무 건전성이라고 했을 때 좀 지금 뒤에가 시끄럽죠? 죄송해요. 그래서 재무 건전성이라고 했을 때 안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행이 얼마나 안전한가, 그리고 안정성을 말하는 건데, 그 최소한의 자기 자본 비율. 그러니까 은행에서 뭐 빚도 있을 것이고 뭐 돈을 빌린 거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거 말고 자기 자본 비율,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 최소한의 비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다 죄다 빌린 돈이면은 그 은행이 망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뭐 그런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돼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니까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비율이, 자기 자본의 비율이 8% 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고 식이 나왔어요. 식이 나왔을 땐 식이 어떻게, 이것도 식도 비례로 판단하면 좋고요. 그러니까 뭐가 커졌을 때 뭐도 커지고 뭐가 중요하다 이런 거를 좀 짚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여기서 자기 자본은 은행의 기본 자본 쓰면서 한번 해볼게요. 기본 자본, 보완 자본, 단기 우순위, 채무의 합이래요. 위험 가중 자산은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고 합니다.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에 보유한 자산에 뭐 각각 곱하기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해서 이만큼이 있다라고 그거를 분모로 삼고 비율을 계산한다는 거죠. 위험 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자산 유형에 따라서 신용 위험을 반영한다는 거죠.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 그러니까 국가의 채무일 경우에 신용 위험이 낮죠. 그다음에 회사채일 경우에 그 민간 기업이니까 회사채 신용 위험을 좀 높게 반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위에서는 뭐만 고려했어요? 신용 위험만을,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만을 고려했었는데, 뒤에 가서는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해서 바젤 위원회는 위험 가중 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여기죠,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 그다음에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 이렇게 둘 다 고려하는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다?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 기관의 승인 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 1 협약이 1996년에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신용 위험의 경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위에서 국채는 0%, 회사채는 100%. 그러니까 알아서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딱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 하면서 획일적으로 부여되었지만, 그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에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젤 1 협약이에요. 그럼 요약해봅시다. 바젤 1. 중요한 게 뭐죠? 그러니까 신용 위험과 뭐를 같이 고려해요? 시장 위험까지 같이 고려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다? 시장 위험은, 그러니까 신용 위험과 달리 시장 위험만 자유롭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꾸 뒤에 오토바이가 지나다니면서 좀 시끄럽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바젤 1을 한번 요약해 볼게요. 금융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1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2004년에 바젤 2 협약이 도입되었다. 어떤 과학기술 지문에서요, 과학기술이나
법 관련 지문 있죠. 경우에 A 만약에 과학기술에서는 뭐 A 장치가 문제 프라블럼의 약자 P로 쓸게요. 문제가 생겨서 솔루션을 했다고 했을 때, 혹은 법지문의 경우에 A 법이 문제가 생겨서 솔루션해서 B라는 게 새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 A 장치와 B 장치가 뭐가 달라지는지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여기다 요약해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에까지는 A 관한 내용이었잖아요. A가 아니라 그 바젤 1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게 문제가 생겨서 한계가 드러났잖아요. 문제가 생겨서 2004년에 바젤 2를 하는데, 그러면 집중해야 될 건 바젤 2가 바젤 1과 뭐가 달라지느냐거든요. 여기서 BIS 비율의 위험 가중 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의 자산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멈춰봅시다. 멈추고 뭐가 달라졌죠? 못 찾겠으면 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달라졌는지. 뭐가 달라졌냐 했을 때 신용도가 추가된 거 알 수 있어야 돼요. 위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바젤 2에서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바젤 1에서 문제가 생겨서 바젤 2를 만들 때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 이거 고려해요. 그리고 플러스로 신용도도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신용도까지 넣은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이거 달라진 거 체크해야 돼요. 바젤 2를 한번 봅시다. 신용도가 추가되었다. 그 다음에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어때요? 얘는 시장 위험만 자유롭게 측정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얘는 신용 위험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맞죠? 표준 모형 얘기 들어갈게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라고 했어요. 위에랑 다르죠. 표준 모형, 그러니까 원래 바젤 1에서는 국채는 0%, 회사채는 100% 이렇게 획일화되게 넣었는데, 표준 모형에서는 어때요? 국가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이렇게 나눠서 날 수 있다. 나눠서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인데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이라면 얼마가 되죠? 가중치 곱해주니까 20억인 거죠. 그래서 위험 가중 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으로 계산된다.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 기관의 승인 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표준에서는 정해져 있고 내부 모형 자체에서는 어때요? 그냥 위험 측정 방식까지도 아예 은행이 알아서 하는 거죠. 또한 감독 기관은 필요시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 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이 얼마죠? 8%였죠. 원래 8%는 넘어야 된다 했는데 이 8%를 맘대로 내부 모형에서는 8% 말고 9% 할래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부 모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을 때 바젤 2에서는 신용도가 추가되었고요. 그럼 그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계산할 때 신용도를 추가하게 되었고, 신용 위험까지 자유롭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게 바젤 2에서 달라진 내용이에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바젤 3 협약이 발표되면서 바젤 3까지 나왔어요. 그럼 3은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봅시다. 자기 자본에서 단기 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거 기본 자본, 보완 자본, 단기 후순위 채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이랑 보완만 가지고 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 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 그러면은 여기서 집중할 게 있어요.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뭐냐면 비슷한 단어를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기본 자본 나와요. 이거 절대 기본 자본이 자기 자본과 같은 거 아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땡땡 자본이라고 했을 때 그 학생들은 대부분 앞에 글자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단 자본의 뿐만 아니라 뭔가 좀 비슷한 단어들이 막 나열되어 때 그거를 구분할 수 없고 잘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걸 그냥 읽을 때 그냥 읽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은 위험 가중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 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였다라고 읽어요. 그러면은 그냥 생각하기에는 그냥 앞에서 그 단기가 아니라 그 바젤 3 협약에서는 단기 후순위가 빠졌으니까 이거 두 개 합쳐고 이거 위험 가중자산 이렇게 비율해서 이게 최소 6% 넘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이게 맞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대충 읽은 학생은 또한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여기까지 읽고서 이거 두 개 합치고 그거 분자분의 분모를 위험 가중 자산 이걸로 뒀을 때 이게 6%가 넘기면 되는구나, 최소 6%가 되면 되는구나 라고 판단해요. 이게 틀린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이라고 그랬어요. 기본 자본은 자기 자본이 아니에요. 자기 자본 중에 기본 자본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쳐서 분자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놓고 봤을 때도 6%가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내가 이걸 놓쳤어.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을 그냥 자기 자본으로 읽었다고 쳐볼게요. 자기 자본으로 읽었을 때 그냥 넘어가면 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 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했다 그랬어요. 손실 복원력을 강화했는데 왜 최소 6%가 되죠? 이거 의문이 있었어야 돼요. 그냥 읽었더라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원래 최소 8%예요. 근데 잘못 읽었다면 이거 두 개 합쳐서 6%가 돼야 된다 라고 읽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읽었을 때 어때요? 기준이 낮아진 거죠, 오히려. 근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뭐라 서술했냐면 손실복원력을 강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읽으면서 내가 뭔가 잘못 읽었나? 라고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잖아요. 그죠? 왜냐면 원래 8%였는데 오히려 6%로 낮아졌잖아요, 기준이. 근데 손실복원력을 강화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읽어봤을 때 기본 자본이 자기 자본이 아니지, 기본 자본은 자기 자본 중에 기본 자본이 따로 있지 라는 걸 판단하고 읽었어야 돼요. 이 지문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지금 계속 개정하고 있죠.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바젤 위원회에서는 28개국의 금융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당국은 2009년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도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자, 여기서 또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 처음에 주제 뭘로 뽑았어요, 저희?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
왜 BIS 규제를 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잘 지키지? 회원국도 아니면서 라고 주제를 잡았어요. 근데 지금 이게 A라고 치면은 B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BIS 비율 계속 얘기하니까 학생들은 여기 까먹어요. 여기 A 부분을.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거 A 다시 나왔을 때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지? 라고 또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저희 뭐라 불렀죠? 처음에? 떡밥구조라고 불렀죠. 떡밥구조. 그래서 이런 거 주제를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만하다는 징표, 신뢰 얘기하는 거죠. 신뢰도가 있다. 시장에 보여주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나 이만큼 건전하다, 그러니까 안전하다라는 걸 이렇게 신뢰의 증표로 보여주는 거죠.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금융시장에 자리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다. 그 현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그쵸?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잘 지켜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신뢰도가 문제라는 거고요. 신뢰도가 있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지키는 거고요.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른다. 원래는 28개국밖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100개가 넘시 비회원국도 많이 채택하여 따른다는 거죠.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현실을 말랑말랑한 법이라고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구속력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 회원국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킨다. 그런 거를 말랑말랑한 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조약이나 국제간섭법은 그에 대비하여 딱딱한 법이라 부르게 된다. 바젤 기준도 장래에 딱딱하게 응고될지 모른다. 딱딱한 법, 국제간섭법이나 조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때요? 이 질문 괜찮은가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 질문이 그 수능에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오답률을 기록했던 걸로 기억해요. 이게 아마 40번이 오답률 1위였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읽어봤을 때 막 그렇게 너무 어렵진 않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부분 비슷한 단어 유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읽었을 때 근데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죠? 그냥 읽었다면 기본 플러스 보완이 6%가 돼야 되는데 원래는 8%였는데 기준을 오히려 약화시켰는데 어떻게 손실보건력을 강화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지? 라는 말을 이상하게 읽고 나서 다시 읽어보면 자기 자본이 아니라 기본 자본이었네?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바젤 1, 바젤 2 이렇게 넘어가는 거, 바젤 3까지 연결되는 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아봤고요. 문제 계속 풀어볼게요. 37번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내용과 국제적 기준의 내용 BIS 말하고 있죠. 규제 그 변화 양상 맞죠? 1, 2, 3를 나왔죠. 국제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을 설명하고 있다. 신뢰도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1번 너무나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읽지 않을게요. 38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조약은 체결한 국가들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새로운 바젤 협약이 발표되면 기존 바젤 협약에서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죠. 1, 2, 3 다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넘어오면서. 딱딱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재보다는 신뢰로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어때요? 신뢰로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건 말랑말랑한 법이었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때 있게 될 불이익은 그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제재로 하는 아니죠. 입게 될 불이익은 여기서 말하는 불이익은 그 신뢰가 깨짐으로써 내가 그 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 상태니까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이 하죠. 4번 맞는 얘기고요. 5번 세계 각국에서 바젤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자국의 은행 재무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39번 문제 풀어볼게요. BIS 비율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바젤 1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체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BIS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이거 한번 틀렸다면 멈추고 계속 생각해 볼까요?
1번에서 되게 거슬리는 말이 하나 있거든요. 신용도예요. 신용도 언제 들어왔죠? 신용도는 바젤 2에서 신용도가 추가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BIS 비율에 영향이 없죠. 그래서 1번 틀린 거예요. 평가원 애들 이렇게 문제 내요. 아시겠죠?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해야 돼요. 꼭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과학기술이나 법지문 나왔을 때 어떤 법에 문제가 있고 프라블럼, 솔루션 방향으로 갔을 때 솔루션이 뭐고 그 솔루션이 전이랑 뭐가 달라졌는지 파악하는 거 굉장히 주의하면서 읽어야 돼요. 2번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 가중 대비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은 동일하다. 동일한가요? 바젤 2 협약에서 표준 모형과 내부 모형이 있었죠. 근데 내부 모형은 어떻게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독관이 판단했을 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다 똑같은 최저 비율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 2번 틀린 내용이에요. 모르면은 세모치고 넘어가도 된다 그랬어요. 확실한 답만 찾으면 돼요. 저희는 바젤 3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한 뒤 이를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BIS 비율은 항상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아까 어딨냐? 네. OECD 국가에서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그랬는데 항상 높아지는 건 항상 높아지진 않죠. 그래서 이건 일단 그냥 세모 쳐볼게요. 4번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기관의 승인 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이 있다. 맞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부 모형과 표준 모형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쓸 수 있다 그랬죠? 이게 여기 신용 위험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문제로 구현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1에서 어떻게 2로 바뀌었지? 어떻게 3로 바뀌었지? 이거 파악하면서 읽은 학생은 정말 쉽게 이 문제 풀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정말 그냥 읽었다면 이거 1번부터 헷갈릴 거예요. 신용도가 낮아질 때.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0번 한번 풀어볼게요. 윗 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 그랬어요. 각 은행이 어느 해 말에 발표한 자기자본 및 위험 가중자산은 다음 아래 표와 같다. 각 은행은 OECD 국가의 국채와 회사채만을 자산으로 보유했으며 바젤 2 협약의 표준 모형에 따라 BIS 비율을 산출하여 공시하였다.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이다. 그 이외의 자본 및 자산은 모두 무시한다. 일단 보기 문제를 풀 때 있잖아요. 이런 거, 이 부분 읽고 나서 한번 할 수 있는 거 다 해볼까요? 바젤 2 협약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BIS 비율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BIS 비율은 분모가 뭐가 되죠? 위험 가중치를 곱한 위험 가중자산을 다 더한 거죠. 그래서 300, 300, 400을 더하면 돼요. 300, 400, 1000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는 50, 20, 40을 더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110분의 1000. 그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총 11%가 BIS 비율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가 50%래요. 50%를 곱했더니 300이 된 거예요. 그럼 원래 얼마 있었다는 얘기죠? 원래는 600억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1번 갑이 공시한 BIS 비율은 11%였죠.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 8%죠. 8%를 상회하겠군. 맞는 얘기니까 1번 맞는 얘기고요. 2번 갑 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이었다면 6이 12 해서 120억이었겠죠. 120억이 회사채로 가중자산으로 들어갔을 거고 그러면은 어때요? 이 300 대신에 120이 들어가니까 분모가 작아지죠. 분모가 작아지면 비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가중치가 20이었다면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겠군.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갑 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둘 다 3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가중치를 곱했더니 300억이 된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그러니까 국채가 만약에 900억이라고 해봅시다.
회사채는 600억인 걸 알아요 우리는. 그러면 900억에 곱하기 x를 했더니 300억이 되었다. 그러면은 x는 뭐죠? x는 10분 아니 이거 몇 분이니? 3분의 1이죠. 3분의 1이고요. 600억에 x를 했더니 300억이 되었다. 그러면 x는 2분의 1이죠. 어때요? 국채가 더 작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4번 갑은행이 바젤 1 협약을 기준으로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자산을 산출한다면 회사채는 600억이 되겠군. 바젤 1은 회사채에다 획일적으로 몇 퍼센트를 부과한다 그랬죠? 100% 부과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냥 600억 100% 되겠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답은 당연히 5번일 테고요. 5번은 갑은행이 위험 가중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 자본을 10억 원 증액한다면, 자, 이 문제 진짜 하이라이트거든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본 자본의 비율이 자기 자본 아니죠? 기본 자본. 자기 자본 안에 기본이랑 보완이랑 단기 우순이 있었는데 그 바젤 협약 3은 단기 우순이 안 본다 그랬죠? 안 보고 기본과 보완이 있는데 3에서는 기본이 최소 6% 돼야 된다 그랬어요. 기본만 쳤을 때. 근데 얘는 지금 뭐 올린 거예요? 보완 자본을 10억 증액했어요. 기본 자본 안 올리고. 그랬을 때 한번 볼까요? 바젤 3 협약이에요. 그랬을 때 분모는 1000일 거고요. 기본 자본만 따졌을 때 50이에요. 그러면은 5%죠. 6% 넘겨야 되는데 충족할 수 없죠. 여기부터 잘못돼서 5번이에요. 그냥 읽은 학생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잘못 읽은 학생은 그냥 보면서 기본 자본 50억, 보완 자본 20억에 10억 증액하니까 30억, 순위 채무 안 단다 그랬고, 그러면 80에다가 1000이니까 8%인데? 충족할 수 있는데? 답 없네? 이러고 틀리게 돼요. 그래서 잘 읽어야 되는 거, 진짜 이거 잘 읽어야 돼요. 비슷한 단어 진짜 유의하면서 읽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뭔가 좀 이상했을 때 다시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야 되고요. 그래서 40번의 답은 5번이 되겠고요. 41번 한번 풀어볼게요. 기역에 해당하는 사례. 기역은 말랑말랑한 법이에요. 말랑말랑한 법은 뭐였죠? 그러니까 회원국이 아님에도 그 신뢰도 때문에 사람들이 지키게 되는 거를 말랑말랑한 법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답은 무엇인가 찾아보면은 5번이 되겠죠. 너무 쉬운 문제라 금방 넘어갈게요. 문맥상 A부터 E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 그랬어요. A부터 E라고 했을 때 A는 고려하도록,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읽어보면 맞다는 거 알 수 있고요. B 규제 비율, 그쵸? B 바젤 2 협약이니까 8%가 넘도록, 일단 이거 두 개 맞았고요. 3번 C 바젤위원회에 가입하지. C는 뭐냐면 발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게 바젤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가입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바젤위원회에서 정한 그 8% 혹은 그 더 다른 기준을 넘지 못했을 때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투자 안 할래, 그 나라에 투자 안 할래, 그러니까 그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지, 바젤위원회에 가입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D는 뭐냐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 권고적 효력만 있다는 말의 다른 말이고요. 이 딱딱하게 연구될지 모른다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조약이나 국제간수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지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얻어갈 것도 너무 많고 어렵게 느껴졌다면 이거 변화하는 거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비슷한 단어 유의해서 읽고 뭔가 좀 말이 역설적이다, 그러니까 어긋나는 것 같다, 왜 앞에선 좋은데 뒤에선 나쁘다고 하지? 왜 앞에선 나쁘다고 했는데 뒤에선 좋은 것 같지? 이랬을 때 다시 한번 내가 뭘 놓쳤나 하면서 읽어보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지문이에요. 여기까지 할게요.